저는 결혼한 지 4년 지난 31살의 여자입니다. 남편과 제 사이에 아이는 없고 제가 출산을 하면 최소 2년을 집에서 아이 보며 쉬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돈을 많이 모아놓고 내년쯤 계획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남편과는 크게 싸운 적도 없었고 평범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개념을 반말아 처먹어버린 시어머니 때문에 현재는 이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제 문제도 아닌 일 때문에 멀쩡하게 살고 있던 제가 이혼을 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저는 지금도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해서 미쳐버릴 지경이에요. 이번 일이 있기 전까지는 남편이 제 가장 큰 버팀목이었고 언제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항상 제 편을 들어줄 거라 생각했었는데 남편에 대한 배신감도 너무나도 크네요. 연애할 때도 이번 일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세상 사람들이 다들 저를 비난하는 상황에서 끝까지 제 편을 들겠다고 하던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이 말한 세상 모든 사람 중에 시어머니는 유일하게 제외였나 봅니다. 누가 봐도 시모가 억지를 부리고 몰상식한 소리를 하고 있는데도 끝까지 저보고 납작 엎드려 사과하지 않으면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네요. 저희가 4, 5년 전 결혼을 준비할 때 남편은 이제 막 회사에 입사한 사회초년생이었어요. 저한테 프로포즈하고 결혼 준비 시작했을 때가 직장 다니기 시작한 지 1년도 되지 않았을 때라서 당연히 모아놓은 돈은 하나도 없을 때였습니다. 시댁조차 두 분 생활하시기 급급한 정도라서 저희가 결혼한다고 말씀드렸을 때 도움을 기대하긴 힘들었고 당시에 저희 친정부모님은 뭐가 급해서 그렇게 빨리 결혼하냐면서 1년만이라도 천천히 생각해보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어요. 하지만 그때는 남편과 제가 연애 3년차 상황이었는데 저희 두 사람 모두 연애는 그만하고 결혼 생활을 빨리 하고 싶었습니다. 남편이나 시댁에 돈이 하나도 없었지만 저는 직장 생활 4년 하면서 알뜰살뜰 모아둔 돈이 6천만 원 정도 있었고 그 돈을 바탕으로 은행에서 전세 대출을 받으면 작은 신혼집을 얻을 수 있겠더라고요. 어차피 두 사람 모두 직장 생활하면서 매달 버는 돈이 600만 원 정도는 됐기 때문에 모자란 혼수는 살면서 조금씩 맞춰나가면 될 것이고 나이가 젊기 때문에 앞날에 대한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았어요. 남편이나 저나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결혼하겠다 난리를 피우고 있는 상황에서 시댁에서는 결혼할 때 보태줄 돈 없으니 너희가 좋으면 알아서 하라고 손을 놓고 있었고 딸내미 걱정에 보다 못한 저희 부모님께서 나서는 수밖엔 없었죠. 최소한 신혼집은 내가 얻어줄 테니까 나머지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1억 5천만 원에 조금 오래된 18평 아파트를 전세로 얻어주셨고 그 전까지는 투룸 월세로 신혼집 얻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도 감지덕지였습니다. 집을 구해주는 대신 친정부모님이 말씀하신 조건은 하루라도 빨리 돈 모아서 너희들 힘으로 집 구해서 나가라고 하셨고 그래서 그런지 저희 신혼집을 아빠 명의로 전세를 얻어서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4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새로 집을 구하지 못하고 계속 친정아빠가 얻어준 집에서 사는 중입니다. 대신 이자라고 하긴 뭐하지만 매달 30만 원씩 저희 친정에 용돈을 보내드리고 있었죠. 시댁이야 워낙 없는 집안이라서 해준 것도 없었으니 저희도 따로 챙겨드리는 건 없었어요. 그렇다고 우리 친정이 크게 잘 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시댁과 비교해서 조금 먹고 살만하다 할 정도였지 결코 부자도 아니고 여유가 많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친정아빠는 개인 장사를 하시고 엄마는 보건소에서 근무하십니다. 먹고 사는데 문제는 없었지만 제가 결혼할 때 신혼집을 해주기 위해 무리해서 돈을 만드셨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결혼 생활을 잘하고 싶었고 이번에 이혼을 결정했을 때도 친정부모님에게 너무 죄송해서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노력도 많이 했었습니다. 시댁 형편도 어렵고 모아둔 돈 한 푼 없는 남자한테 시집 간다고 했으니 저희 부모님이 결혼을 승낙하시면서도 얼마나 걱정이 많으셨겠어요? 결혼식을 할 때도 저희 쪽 하객은 200명 정도가 찾아주셨어요. 제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들은 다 합쳐도 50명이 안 됐는데 대부분은 저희 부모님의 친척들과 지인들이었죠. 반면에 시댁 쪽은 남편 친구들 30명 정도가 대부분이었고 시부모님은 직업이 변변치 않아서 그런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래도 아들 결혼식인데 찾아오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남편 쪽 하객은 다 합쳐서 100명도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초라해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그래도 문제없이 결혼식 잘 끝내고 결혼 생활 시작했는데 시부모님들이 저희 친정에 자격지심이나 열등감이 생겨버렸는지 자꾸만 별일 아닌 일로 트집을 잡고 저나 저희 부모님에 대해서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셨죠. 일단 친정아빠가 머리가 좀 벗겨지셨는데 그걸 자꾸 트집 잡으면서 나중에 저희가 아들 낳으면 머리숱 관리 잘해야 한다고 은근슬쩍 돌려가셨어요. 대머리는 원래 한 세대 건너서 나온다더라. 나중엔 너희 아들이 대머리 되면 우리 집안은 아니니까 괜히 원망하지 마. 게다가 친정엄마가 뻔히 보건소에서 일하는 거 아시면서 뉴스에 코로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나라에서 일을 똑바로 안 해서 문제라는 식으로 말씀하셨죠. 정작 본인들은 나라에 세금 한 번 제대로 내본 적도 없이 대충 살면서 왜 열심히 사는 우리 부모님에게 트집이냐고 한 소리 하고 싶었지만 웬만한 일은 참고 있었어요. 정듣기 거슬릴 때마다 한 번씩 그래도 저희 부모님은 열심히 사시니까 괜찮아요. 같은 말을 했었는데 그럼 또 시모가 도끼 눈을 뜨고 저를 노려보면서 돈이 다가 아니라는 둥, 아무리 자기들이 지금 이렇게 살아도 왕년에는 잘 나갔다는 둥, 구구절절 잔소리를 늘어놓으니 최대한 피하는 게 상책이었죠. 친정부모님이 할 일 열심히 하고 돈 벌어서 여행 다니고 즐겁게 사실 때도 시부모님은 대부분의 날들을 집구석에서 TV나 보고 생활비 떨어질 때마다 가끔 한 번씩 나가서 며칠 일해서 번 돈으로 먹고 사는 정도였죠. 대체 누가 누굴 보고 뭐라 하는 건지. 주제 파악 못하는 시부모를 볼 때마다 어이가 없었는데 그런 와중에도 저희 집에만 한 번씩 오시면 아이고, 좁다 좁아. 너희 부모님은 기왕 집을 얻어주시는 거 최소 25평은 얻어주셔야 하는 거 아니니? 그딴 소리나 하면서 제 속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우리 결혼할 때 당신들 목구멍 포도청이라며 숟가락 세트 하나 사주신 것 없으면서 대체 왜 하고도 욕먹을 소리를 자꾸만 하는 건지 이해 못하겠어요. 결혼 초기부터 시부모님과 저는 맞는 구석이 없었고 제가 마음 주고 정을 좀 붙여보려고 노력해도 절대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먹고 살 걱정을 해야 할 정도로 없는 집안에서 무슨 제사는 또 그렇게나 많은지 1년에 명절 빼고 6번은 제사를 지내야 한다면서 시도 때도 없이 오라가라 하고 제사 비용 보태드리는 것도 부담스럽더라고요. 결혼을 하자마자 이게 내가 꿈꾸던 결혼 생활이 맞는 건가 싶었지만 그래도 그때는 남편이 옆에서 제 편 들어주고 제 기분 풀어줬기 때문에 그런대로 참고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장인어른네가 잘 사시니까 부러워서 그러시는 거야. 저도 그때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아무리 시댁에서 뭐라고 하던 말던 나랑 남편만 문제없이 살면 괜찮다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작년 겨울부터 친정부모님 두 분 사이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가 결혼 전 부모님이랑 같이 살 때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으셨기 때문에 전혀 눈치도 못 채고 있었지만 이미 예전부터 두 분 사이가 조금씩 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랑 같이 살 때는 제 앞에서 더 친한 척 하시고 화목한 가정의 모양이라도 유지하고 살았었는데 제가 결혼해서 집을 나가고 두 분만 남은 뒤로는 집에서 대화도 거의 없고 서로 각자의 삶을 살았다 하더라고요. 제가 말려도 보고 화를 내보기도 하고 어떻게든 두 분의 사이를 다시 예전처럼 만들기 위해 노력을 했지만 결국 올봄에 협의 이혼을 하시고 현재는 따로 살고 계세요. 그나마 한 가지 다행인 점은 두 분이 경제활동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각자 살고 계셔도 여유가 있으셨고 세 식구가 모일 일은 이젠 없겠지만 엄마 따로 만나고 아빠 따로 만나면서 두 분이 잘 지내시는 모습에 정말 성격이 안 맞는다면 나이 들어서 각자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진 않겠구나 싶더라고요. 요즘 이혼하는 것이 흠이 되는 세상도 아니고 두 분이 아직 젊으시기 때문에 새로운 출발하시는 것에 대해 이제는 긍정적으로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모님들이 행복해하시고 제가 괜찮다고 하는데 이런 저희 집안을 보며 불만을 갖고 못마땅하게 여기는 분들이 계세요. 다름 아니라 바로 저희 시부모님이시죠. 친정부모님들이 이혼하신다는 이야기를 처음으로 시부모님 앞에서 꺼내놨을 때 입으로는 걱정하는 말들을 하셨지만 뭔가 묘하게 기뻐하는 듯한 뉘앙스가 풍기더라고요. 그래도 설마 아무리 저와 친정부모님을 마음에 안 들어 하신다고 해도 사돈댁이 이혼했다고 하는데 사람이라면 기뻐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뭔가 기분은 썩 좋지 않았지만 제가 당시에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어서 과민 반응하는 거란 생각이 들어 조용히 별말 안 하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서 제 예감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제사가 있는 날이라 퇴근하고 바로 시댁으로 찾아갔고 시어머니와 함께 막바지 음식 준비를 하며 같이 TV 드라마를 보고 있었는데 저는 집에서는 남편이랑 TV를 거의 보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드라마 내용을 하나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어머님이 쟤는 누구 아들이고 쟤랑 쟤는 결혼할 사이인데 사실 남자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둥 드라마 내용에 대해서 제게 설명을 해주면서 보고 있었죠. 그런데 어머님께서 갑자기 드라마에 나오는 한 배우를 손가락질하더니 그나저나 쟤네 집안은 완전 막장의 콩가루 집안이더라. 부모가 이혼하고 둘 다 따로따로 재혼해서 살고 있대. 나이 처먹고 그냥 살 것이지 뭘 다 늙어서 주책맞게 이혼을 하고 난리인지. 어머님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제 얼굴이 확 달아오르면서 귀까지 빨개진 것을 느낄 수 있었죠. 아무리 생각 없이 하는 말이라지만 저희 집안 상황 뻔히 알면서 이런 소리를 하는 시모가 너무 개념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열받은 티 내기 싫어서 일부러 아무런 대꾸 안 하고 손만 바쁘게 놀리고 있었는데 시모가 또다시 이어서 한다는 소리가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냐고. 전부 결혼 생활하면서 두 집 살림하고 있었으니까 다 늙어서 창피한 줄도 모르고 이혼하고 저러고 있지. 라는 말을 듣는데 이건 대놓고 친정부모님을 저격하는 소리구나 싶어서 손에 들고 있던 뒤집개를 TV로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요? 두 집 살림? 당신이 우리 엄마 아빠가 두 집 살림 하는지 안 하는지 봤어? 봤냐고! 라고 소리를 지르자 시모가 그제서야 한다는 소리가 너 지금 어른 앞에서 무슨 건방진 짓거리야? 아 맞다. 그러고 보니 너네 부모도 이혼했지? 내가 그런 줄도 모르고. 근데 틀린 말 한 건 아니잖니? 각자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혼을 했겠지? 괜히 이혼했겠어? 그 말 듣자마자 전 부치던 소쿠리를 집어 바닥에 내팽개쳐 던져버리고 내가 앞으로 다시는 이 집구석에 오나 보라 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그때 남편과 시아버지는 안방에서 TV를 보고 있었고 시모와 제가 거실 겸 주방에서 음식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두 남자가 나와서 엉망이 되어버린 것이를 보게 되었죠. 저는 당장이라도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여기서 울면 왠지 내가 지는 것 같아서 끝까지 참고 옷과 가방을 챙기고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저한테 화를 내면서 이게 대체 뭐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지르길래 당신 엄마가 먼저 시작했어. 우리 부모님 욕한 건 당신 엄마라고. 저도 맞받아서 소리를 치고 저 혼자 택시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너무 짜증나고 속이 상해서 대충 씻고 자려고 누워 있었는데 제가 집에 온 지 한참이 지나서 남편도 집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안방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남편이 얘기 좀 하자고 불러다 앉히더니 저보고 너무 쓸데없이 화를 내고 예민하게 반응했다고 하는 겁니다. 엄마는 그냥 드라마 속 주인공 이야기 한 것뿐인데 너가 왜 혼자 오해하고 지랄 발광이야? 남편한테 이런 소리를 들어본 것도 처음이고 분명히 남편에게 당신 엄마가 일부러 나 열받으라고 그런 소리 했다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남편은 끝까지 저보고 잘못했다는 소리만 하더라고요. 이번 일은 무조건 당신이 잘못한 거야. 내일 바로 아침에 시댁 찾아가서 잘못했다 하고 사과드려. 그러지 않으면 나도 더 이상 참지 않을 테니까. 그 순간 남편에게 수년 동안 갖고 있던 모든 믿음과 기대가 다 깨어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이 사람이 결국은 결정적인 순간에 나랑 시모가 크게 싸우면 내 편이 아닌 자기 엄마 편을 들겠구나 싶어서 도저히 이 남자를 믿고 살 수가 없었어요. 시댁 하는 짓을 봐서는 앞으로도 계속 저한테 저런 태도로 나올 텐데 저는 이 집안에서 제 편 하나 없이 혼자 싸우고 버틸 자신이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나는 절대 당신 엄마한테 사과할 생각도 없고 사실 이제 와서 시모가 나한테 사과를 한다 해도 다시 얼굴 보고 싶지도 않았고요. 당신이 참지 않으면 어쩔 건데? 나보고 이런 소리까지 들어가며 며느리 노릇하라는 거야. 내가 사과를 받아도 모자랄 판에 너희 엄마한테 미안하다 용서해달라 싹싹 빌라고? 너무 화가 나서 소리 지르고 쏘아붙여도 남편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이번 일은 끝까지 제가 잘못한 거라며 시어머니한테 사과를 해야 한답니다. 그래? 나는 절대 사과 못하고 앞으로 얼굴 마주치고 싶지도 않아. 당신은 당신네 엄마 편인 것 같은데? 그럼 내 집에서 당장 나가. 나도 더 이상 참으면서 결혼 생활 못 해먹겠다. 남편은 제게 이혼이라도 할 생각이냐 물었고
저는 당연히 서로 생각이 이렇게나 다른데 어떻게 계속 같이 살 수 있겠냐고 되물었어요. 당신 엄마랑 나랑 볼 때마다 싸울 것 같은데 그럼 그때 당신은 누구 편을 들 거냐고 물었더니 남편이 대답을 하지 못하더군요. 거기서 저는 그냥 모든 걸 포기하고 이 결혼 생활 끝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남편에게 당장 짐 싸서 너네 엄마 찾아가라고 쫓아내버렸죠. 다음 날은 서로 아무런 연락 안 하고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오히려 화가 가라앉고 머리가 차분해지니까 더 빨리 이혼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참고 살 이유 없었는데 그나마 남편이랑 사이가 좋아서 이혼까지는 생각 못하고 제 속만 썩으며 버티고 있었나 봐요. 완전 다 끝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더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고 이제 더 이상 머리 아픈 일도 없겠다 싶더라고요. 이틀 후에 남편이 집에 다시 찾아와서 자기가 그때는 잘못 생각했다며 저한테나 시모한테나 똑같이 잘못이 있는데 일방적으로 사과하라고 해서 미안하다 하더군요. 저는 제가 대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고 가만히 시댁에서 제사 준비 도와주고 있다가 뜬금없이 한 방 먹은 거라서 억울하기만 한 상황이었죠. 물론 물건 집어던지고 제사 음식 바닥에 엎어버린 건 문제가 있는 행동이었지만 애초에 시모가 그딴 소리를 안 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었으니까요. 남편에게 아직도 상황 파악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말장난으로 어영부영 넘어갈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끝내자고 했어요. 앞으로도 너는 너네 엄마 편에서 생각할 것 같은데 뭐하러 나랑 계속 살 생각이야? 그냥 여기서 우리 끝내자. 너는 너네 부모 챙기고 나는 내 인생이나 챙기면서 살게. 끝까지 이혼만큼은 안 된다는 남편에게 마지막 최후 통첩을 하고 내보냈죠. 그날 저녁 시모가 제게 전화해서 한다는 소리가 자기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고 TV 드라마 보며 말한 건데 제가 너무 심각하게 반응한다 하더라고요. 왜 자기에 대해서 나쁘게만 생각하냐며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이제 와서 시모가 억울한 척, 불쌍한 척을 하니까 오히려 사람이 더 싫어지고 목소리만 들어도 혐오감이 생길 정도였어요. 지금까지 4년이나 결혼 생활하면서 어떻게 이런 인간들을 참고 견디고 살았을까 싶어서 스스로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시댁에 아무리 형편없는 사람들이고 못난 짓을 하더라도 최소한의 예의는 지키면서 며느리 노릇도 다 해왔었는데 이제는 정말 끝낼 때가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남편에게 이혼 말고는 우리 관계는 답이 없을 것 같다 이야기했고 지금은 그냥 뭐라고 하는지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해준 것 없어도 시댁 제사도 다 참석하고 명절이나 기념일에는 용돈이나 선물까지 챙겨주면서 잘 지내보려고 했던 제가 바보 같아요. 거지 같은 집구석이라도 그래도 내 시댁이라 생각했었는데 아무리 며느리가 미워도 이혼한 부모를 들먹이며 헛소리를 하는 게 집안 어른이 할 짓인가 싶습니다. 제가 시댁에 잘못한 것 하나 없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사는 집이야 어차피 저희 부모님이 제게 해주신 거니까 남편만 다시 그 집구석으로 돌려보내고 이 사태 마무리 지을 거예요. 능력도 없던 인간 데려다가 사람 만들어서 살아보려 했는데 천성은 어쩔 수 없는 것 같네요. 저는 지금으로부터 약 9년 전인 2013년에 결혼해서 아들 하나 딸 하나 낳고 잘 살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이번에 저희 시댁이 문자 그대로 풍비박산 콩가루 집안이 되어버려서 그 이야기를 한번 사연으로 보내보려고 해요. 시댁에는 남편과 1살 차이 나는 시동생이 있고 저희랑 비슷한 시기에 결혼했어요. 저희가 그때 2년째 연애 중이었고 시동생은 당시 여자친구와 5년 넘게 만나고 있었기 때문에 시동생이 먼저 결혼하겠다 선언했습니다. 저나 저희 남편이나 동생이 먼저 결혼하는데 아무런 거부감이 없었기 때문에 먼저 하라 하고 말았는데 문제는 시부모님들이었죠. 어딜 형보다 먼저 동생이 결혼하려 드느냐고 화를 버럭버럭 내시고 아무리 집안에 경우가 없다고 할지라도 그건 절대 안 되는 말이라 하시며 길길이 날뛰셨어요. 결국 시동생은 저희 때문에 결혼 승낙을 못 받았고 졸지에 저희가 앞길을 막은 꼴이 되더라고요. 그 덕분에 이렇게 빨리 결혼할 생각은 없었는데 우리가 결혼을 해야 시동생네도 결혼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서둘러 준비하게 되었어요. 친정이나 시댁이나 전부 지방에 사시지만 저희들은 모두 서울에서 일을 하는 중이거든요. 결혼 전에 대놓고 동거를 할 수도 없는 일이라서
각자 따로 자취를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월세 비용도 만만치 않았고 솔직히 이럴 바에는 조금 빨리 결혼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었죠. 남편이나 저나 당시에는 오랜 자취 생활로 지쳐있기도 했고 결혼하고 살면 생활비를 줄일 수 있겠다 싶어서 기왕 이렇게 된 김에 결혼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단 결혼하기로 결정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죠. 저희 친정이나 남편의 시댁 모두 먼 지방에 살고 계시고 저희가 결혼할 때 금전적인 도움을 크게 주실 수 있는 형편은 아니었어요.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였는데 물론 그것도 결코 적은 돈은 아니지만 신혼집을 구하고 결혼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크게 의미는 없더라고요. 결국 고민을 많이 하다가 남편과 제가 모아둔 돈을 합하니 8천 정도의 현금이 있었고 양가 부모님들에게 1,000만 원 정도씩 도움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당시 노원에 있는 오래된 주공 아파트를 구입할 예정이었습니다. 그 아파트가 80년대, 90년대에 지어진 정말 낡고 좁고 오래된 아파트였지만 저희가 가진 돈으로 살 수 있는 집이 그 정도밖에 없었고 그때도 1억이 조금 넘는 집이었기 때문에 대출을 좀 받아서 집을 사고 실내 리모델링을 하는데도 2천만 원 정도가 들겠더라고요. 은행에서 5천 정도 대출을 받아서 집 사고 리모델링하고 남는 돈으로는 혼수를 하면 얼추 딱 맞겠다는 계산이 서더라고요. 5천 대출이 작은 돈은 아니지만 남편과 제가 따로 자취를 하면서 매달 월세로 나가는 돈이 70만 원 정도였기 때문에 그 돈이면 대출을 받아서 갚는데도 큰 문제 없을 것 같았죠. 그 아파트가 지하철이랑 거리도 좀 멀고 너무 낡은 아파트지만 그래도 원룸에서 자취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았어요. 여기저기 발품도 팔고 다니고 은행과 부동산도 몇 군데나 알아보면서 가격도 적당한 괜찮은 집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가계약금을 미리 걸어두고 양가 부모님께도 이렇게 하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 갑자기 시어머님이 제동을 걸고 나섰어요. 젊은 애들이 무슨 대출을 5천이나 받는단 말이냐. 니들 가진 돈이면 그냥 대출 안 받고 전세로 들어가고도 남아. 내가 부동산에 알아봤는데 서울에도 빌라 전세로 들어가면 1억이면 충분하더라. 남의 돈 쓰는 게 얼마나 무서운 줄도 모르고 대출 받아서 집 살 생각이면 나는 너희들 결혼할 때 한 푼도 못 보태준다. 나중에 니들이 그거 갚아달라고 우리한테 손 벌릴 게 뻔한데. 저는 그런 거 절대 아니니까 안심하시라고 몇 번이나 이야기했고 대출 5천이면 우리가 결혼해서 부모님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충분히 갚아나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당시에 집 사면서 주택담보로 5천 대출 받으면 은행에서 26만 원 정도씩 갚으면 된다고 하는데 그 돈이 무서워서 대출 못 받을 이유가 전혀 없었잖아요. 저나 남편이나 둘 다 멀쩡한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아무리 저희가 상황이 어려워진다 한들 그 돈 정도를 못 갚겠습니까? 저희 친정에서도 부모님들이 도움을 넉넉히 못 줘서 미안하다 하시면서 저희가 대출받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 삼지 않으셨죠. 주변에서도 월세 살거나 빌라에서 전세 사느니 그냥 대출 좀 받아서 아파트 구입하는 것이 100번 나을 것 같다 말씀하셨고 집이 좀 낡아서 불편하긴 해도 막상 살다 보면 괜찮을 거라며 저희 선택이 틀린 것이 아니라고 응원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저도 지금이 아니면 서울에서 제 명의로 아파트 갖는 건 불가능하다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시모가 아무리 반대를 하고 잔소리를 해도 무조건 집을 살 생각이었습니다. 어차피 말씀드리기 전에 가계약까지 다 해놓은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시모의 반대는 생각보다 훨씬 더 완강했고 저희가 아무리 설명하고 알아듣게 말씀을 드려도 절대 안 된다고 펄펄 뛰셨어요. 그나마 저희 친정은 지방 중소도시에서 사셨는데 시댁은 정말 농사짓고 사는 시골이거든요. 대출금 5천이면 하늘이 무너진다고 생각을 하시던 분이라서 본인 아들한테 아이 결혼을 처음부터 하지 말라며 결사 반대를 하셨습니다. 저렇게 남의 돈 쓰는 걸 우습게 하는 애랑 결혼하면 집안이 망한다. 아예 결혼을 하지 말던가 아니면 이 애미랑 인연을 끊고 살던가 너가 선택해라. 이게 당시에 어머님이 저희 남편에게 하셨던 말씀인데 그 이야기 옆에서 같이 듣고 너무 기가 막혀서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만약 거기서 저희 남편이 시모 말을 들으며 대출 못 받겠다고 했으면 아마 우리는 결혼 안 했을 거고 거기에서 인연이 끝이었겠죠. 하지만 남편도 힘들게 서울 생활 몇 년 해보면서
본인 엄마보다 제 말이 더 맞는 소리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머님이 뭐라 하시던 말던 그냥 결혼을 하겠다 말씀드렸어요. 당연히 어머님이 거품 물고 날뛰셨고 아들놈 키워봤자 다 소용없다. 너랑은 앞으로 인연 끝이라고 하시더니 진짜로 저희 결혼식에 오지도 않으시더라고요. 무슨 이런 일로 부모 자식의 연을 끊는다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머님께서 먼저 시작하신 일이라서 저희도 이 상황을 그냥 받아들였어요. 다행히 결혼식 때 시아버님과 시동생 그리고 나머지 친척분들은 정상적으로 참석하셨기 때문에 결혼식 진행에 큰 문제는 없었지만 비어있는 혼주석을 보며 제 기분은 참담했습니다. 제가 무슨 대출받아서 주식 투자하자는 것도 아니라 월세나 전세로 살기 싫으니까 내 집을 사고 싶다는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일인가요? 결혼할 당시 남편과 제가 맞벌이하며 버는 월급이 500만 원 조금 넘었기 때문에 대출 갚아나가는 건 일도 아니었어요. 뭐 이런 이야기 아무리 시모한테 해봤자 전혀 제 이야기 들어줄 생각 없었고 새파랗게 어린 것이 뭘 알고 떠드냐는 식이었죠. 결국 결혼할 때 시모의 반대 때문에 시댁 도움받은 거 일절 없었고 남편 쪽으로 들어온 축의금도 시모가 다 걷어가 버리셨어요. 결혼식에는 얼굴도 안 비추고 아무것도 도움 안 주시면서 축의금까지 싹 가져가 버리시니 저도 참는데 한계가 있었고 화가 머리끝까지 차오르더라고요. 이쯤 되니 어머님께서 하시는 행동이 아들 걱정이 아니라 저와 기싸움하겠다는 것으로밖에 안 느껴지더라고요. 저도 그때부터는 시모를 없는 사람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결혼하고 3년 동안 연락 한 번 안 하고 지냈습니다. 문제는 바로 저희 뒤를 따라 결혼 준비를 시작한 시동생네 부부였어요. 저희가 앞에서 어떤 고생을 했는지 다 봤기 때문에 어머님 뜻에 맞춰서 빌라 전세를 구해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가진 돈도 저희보다 더 많았고 동서의 경우에는 대출을 받아서 저희 집보다 조금 더 큰 집을 살 생각도 하고 있었어요. 저한테 주택대출에 대해서도 이것저것 물어보고 실제로 부동산 알아보러 같이 다녔던 적도 있었는데 역시나 어머님 반대 때문에 집 사는 건 완전 무리였죠. 무엇보다 저희 남편 같은 경우에는 제 말이 맞다 생각해서 자기 엄마와 등을 돌리더라도 끝까지 밀어붙였는데 시동생은 그렇지 못했어요. 시모 말에 거역하지 못하고 끝내 동서를 설득시켜 신축 빌라에 전세로 들어갔습니다. 비슷한 나이에 모아놓은 돈도 비슷하고 부부가 버는 연봉도 비슷했지만 결혼할 때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고 시작한 저희와 가진 돈으로 대출 없이 전세에서 시작한 시동생과 상황이 나뉘게 되었죠. 여기까지만 들으셨어도 눈치 빠른 분들은 그 뒤로 저희 두 집안이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지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결혼하고 얼마 안 지나서 첫째를 갖게 되었고 그 아이가 태어나서 첫돌을 맞이하기도 전에 저희가 살던 신혼집이 재건축 확정되었다는 뉴스가 뜨더라고요. 순식간에 집값이 2배가 넘게 올랐고 당연히 아무도 집을 파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때 저희도 부동산에서 밤낮 없이 전화가 오면서 집 팔 생각 없냐는 문의가 쉴 새 없이 오더라고요. 저희는 아이 낳고 그 집에서 끝까지 살다가 몇 년 후에 정말 재건축이 되었고 지금은 두 아이와 함께 새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대충 어느 지역의 어느 아파트인지 눈치 빠른 분들은 이 정도만 들어도 예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지금 저희 월급으로 서울에 집 사라고 하면 하늘이 2번 무너져도 불가능했을 텐데 그 당시에 제가 시모 말을 듣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신혼 초반에 첫째 낳고 나서 돌잔치를 할 때까지 시모는 저희와 얼굴도 보려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그 뒤로 저희 신혼집이 진짜 재개발이 된다 하고 첫째가 돌이 지나고 점점 커가면서 시모가 예전보다는 많이 누그러지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저를 좋아하시거나 제 말이 맞다고 인정을 해주시는 건 아니고 저는 여전히 싸가지 없고 말 안 듣는 며느리라고 생각하시며 눈에 가시로 여기시지만 저희 남편이나 손주한테는 살갑게 대해주시는 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이에 동선의 부부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점입니다. 어머님 말씀 듣고 가진 현금 모두 털어 신축 빌라에 전세로 들어간 시동생네는 처음부터 전세 사기와 비슷한 일을 겪으면서 정말 마음고생을 엄청나게 했어요.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소송을 겪으며 한 푼도 못 받고 길바닥에 나앉을 뻔하다가 간신히 전세금에서 절반 조금 못 미치는 금액만 건져 나오게 되었죠. 그 후로는 돈이 부족하니 서울을 벗어나 경기도 외곽에 나가서 살기 시작했는데
출퇴근 시간은 그 전에 살던 곳보다 2배가 넘게 걸렸고 고생은 진탕하면서 돈은 돈대로 못 모으고 사는 악순환의 반복이었습니다. 종종 동서는 제게 연락해서 너무 힘들다고 자기도 그때 시모가 뭐라고 하던 집을 샀어야 했다면서 후회하는 소리를 했었는데 저는 그때라도 늦지 않았으니 은행에서 대출 좀 받아서 수십 년 된 아파트라도 서울에 하나 사놓으라는 이야기를 자주 해줬어요. 하지만 그때는 아무리 싼 집이라도 대출이 억대가 넘어가니까 동서가 겁을 잔뜩 집어먹고 선뜻 결단을 내리지 못하더라고요. 저희 신혼집처럼 싼 집은 더 이상 없다고 진짜 뭐라도 사놓으라고 했는데 동서와 시동생도 고민만 하며 시간을 보냈고 시모도 여전히 큰 대출 받지 말라며 반대를 하는 바람에 귀한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었습니다. 사실 동서네가 가진 돈이 좀 부족하긴 했어도 당시에는 은행에서 대출이 많이 나왔으니 조금 무리하면 3억짜리 집은 살 수도 있었거든요. 그 당시 서울에 3억이면 살 수 있는 아파트도 많았고 제 생각엔 충분히 해볼 만하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결국 상황은 그렇게 되어버렸고 다들 알다시피 최근 2년 동안 서울에서 맨손으로 집을 사는 일은 더 이상 불가능해져 버렸습니다. 그전까지는 그런대로 열심히 살았던 시동생네 부부가 최근 들어 아파트값이 대부분 10억을 찍고 부동산 가격이 난리가 나면서 부부관계도 최악으로 치달았어요. 동서는 시동생을 원망하고 시동생도 동서를 원망하고 그렇게 두 사람이 죽어라 싸우다 보면 원망의 화살은 당연히 시모를 향하게 되어 있었죠. 저는 시모와 개인적으로 연락을 안 하니 잘 모르고 있었는데 나중에 남편 통해서 들은 이야기는 동서가 어느 날 한번 술이 잔뜩 취한 채 시모에게 전화를 걸어서 어머님 때문에 망했다고 자기는 평생 어머님을 용서 못한다며 앞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시덥잖은 충고하지 말라고 술주정을 제대로 부렸다 하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동서의 마음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갑니다. 8년 전 동서가 저희 뒤를 이어 결혼 준비를 시작할 때 그때까지만 해도 충분히 집 살 능력도 있었고 사려는 의지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경기도 외곽 지역에 살고 있고 그나마 자가도 아닌 전세기 때문에 2년마다 집주인이랑 재계약을 하니 많이 스트레스 받으며 싸우고 있죠. 집주인이라도 잘 만났으면 모를까 아들이 들어와서 산다느니 전세금 5천을 한 번에 올려달라고 하던지 매번 문제더라고요. 이사를 가는 것도 일이고 전세 보증금 돌려받는 것 때문에 집주인이랑 얼굴 붉히고 싸우는 모습을 본 적도 있습니다. 그나마 올해 들어서 조금 아파트값이 내린다고 하는데 그런 소리 해봤자 저희 동서한테 전혀 씨알도 먹히지 않아요. 어차피 이제 와서 1억이 내리나 2억이 내리나 자기는 이미 막차를 놓쳤고 수도권에 내 집 장만하는 건 이미 물 건너 갔다는 거예요. 때때로 저한테 연락을 해서 심호욕을 쏟아내던 동서는 결국 지난달 어머님 생신 때 시댁 집안을 발칵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어머님이 올해 칠순이라 시댁에서 나름 성대하게 동네 잔치를 벌였어요. 저희도 잔치 비용으로 50만 원이나 찬조를 했고 어머님 용돈은 따로 챙겼죠. 아마 시동생 부부도 비슷하게 했을 거라 생각하는데 문제는 우리 동서가 그날 초저녁부터 술을 엄청나게 마시고 완전 만취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었어요. 시댁 친척분들이랑 마을 어르신들도 초대해서 사람이 30명 가까이 있었는데 그런 자리에서 동서가 술에 잔뜩 취한 채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지금 저희한테 칠순잔치 한다고 돈 보태라고 하실 염치가 있으세요? 저는 어머님 때문에 평생 집도 절도 없는 거지꼴이 됐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저도 형님네처럼 어머님 하시는 말씀 무시하고 살 걸 그랬어요. 개뿔도 모르고 시골에서 농사나 짓던 노인네 말을 듣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멍청한 년이지 누굴 탓하겠어요? 그래도 어머님이 양심이 있으면 저희한테 잔치상 얻어먹을 생각은 하질 말았어야죠. 술 취해 주정 부리는 동서를 시동생이 달려가서 입을 틀어막고 말리고 또 말리는 손길을 뿌리치고 자기가 왜 할 말도 못하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진짜 이게 잔치집인지 초상집인지 분위기가 살벌했습니다. 시모는 그 와중에 저딴 걸 며느리라고 자기가 지금까지 믿고 살았다며 똑같이 맞불을 놓더라고요. 그 뒤로는 완전 엉망진창이었죠. 서로 너 지금 말 다 했냐고 쌍욕을 하고 동서는 그 와중에 밥상 하나를 발로 차 엎어버려서
그야말로 아비규환이 따로 없었습니다. 애들을 일단 집안에 넣어놓고 나서 저랑 남편도 싸우는 사람들 말리고 정말 지금 생각해도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 같은 기분이에요. 그 후로 지금까지 서로 사과와 화해는커녕 2차전, 3차전이 계속 이어졌고 동서는 아예 짐 싸서 조카를 데리고 친정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무조건 이혼하겠다고 하는데 아마 말리기도 힘들 것 같고 시동생도 말릴 생각이 없어 보여요. 이 와중에 시모는 그딴 건 필요도 없다며 당장 이혼하라는 중이고 정말 요즘 저희 시댁 분위기는 심각함을 넘어서 참담한 수준이에요. 어떻게 보면 동서의 답답한 심정도 이해가 가면서 진작에 내가 하나 사라고 할 때 좀 무리해서 샀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어요. 어차피 옆에서 시모가 아무리 뭐라고 한다 해도 최종 결정은 본인이 스스로 하는 거니까요. 정시모 말 듣기 싫고 시모가 무서우면 저처럼 인연 끊고 몇 년 동안 얼굴 안 보면 그만이잖아요. 사실 뭘 잘 모르면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건데 시모만 아니었어도 동선의 부부가 이혼하는 일은 애초에 없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끝까지 본인이 잘못한 줄 모르고 욕이나 하고 있는 시모를 보면 정말 속이 답답해져요. 요즘도 문득 그때 시모가 하는 말을 들었으면 나도 동서처럼 불행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도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은 누가 뭐라고 하든 끝까지 밀어붙일 겁니다. 남은 절대 제 인생 책임져 주지 않으니까요. 저는 올해로 결혼 3년 차, 올 여름에 첫 돌을 지난 아들을 키우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얼마 전 겪은 어이없고 황당한 일 때문에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시댁 집안에서 막둥이고 위로 나이 차이가 좀 나는 누나들이 둘이 있어요. 첫째 신우는 위로 11살, 그리고 둘째 신우는 위로 8살. 남편이랑 제가 2살 차이 나는 걸 감안하면 저랑은 더 까마득한 차이가 났었죠. 아무래도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 저희가 결혼한 지 3년 지났고 아이까지 낳고 살고 있지만 지금까지도 시댁에서 저희를 애들처럼 다루시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남편 나이는 36이고 제 나이가 34이라 그렇게 적은 나이는 아닙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시댁 식구들 모임에만 가면 저희 부부는 입도 뻥끗 못할 정도예요. 반면에 저는 저희 친정에서 첫째 딸이고 밑으로 3살 아래 남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남편은 본인 누나들이랑 나이 차이가 많다 보니 아직도 자기 누나들을 대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명절이나 기념일에 시댁 식구들이 다 모이더라도 형제끼리 친한 느낌은 없더라고요. 대화를 나누더라도 말이 잘 안 통하는 느낌이고 누나 동생이라기보다는 이모 같은 느낌에 가까워요. 하지만 저는 제 남동생과 옛날부터 싸우기도 많이 싸우면서 자랐고 이제는 편하게 이야기하고 가끔 술도 한잔할 수 있는 친구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제 남동생이 아직 결혼도 안 했고 작년에 사귀던 여자친구랑 헤어져서 지금은 혼자 지내고 있기 때문에 더 자주 연락하고 자주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별일 없는 날이나 주말에는 남동생이 저희 집에 놀러와서 같이 술을 한잔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얼마 전 남편이 친구들이랑 골프 치고 저녁까지 먹고 들어온다고 하길래 저도 혼자 저녁 먹기 싫어서 남동생 불러다가 치킨에 맥주 한 잔 가볍게 하고 있었어요. 남동생이 아이를 좋아하고 잘 놀아주는 성격이라 안 그래도 혼자 하루 종일 집에서 애랑 있으면 심심하고 힘든데 동생이 와주면 저도 편하고 좋았죠. 한참 수다 떨면서 즐거운 분위기로 한 잔 마시고 있었는데 우리 집 초인종이 울리더라고요. 남편이 돌아왔으면 그냥 문 열고 들어오면 될 일인데 주말 늦은 시간에 누가 찾아왔나 내다보니 저희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는 둘째 신우가 찾아왔더라고요. 예전부터 신우가 저희 집이랑 시댁을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김치도 가져다 주고 어머님표 밑반찬도 가져다 주었었는데 중간에서 거의 시어머니 역할을 자처하고 있었습니다. 첫째 신우는 조금 멀리 떨어진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어서 무슨 특별한 기념일 같은 날에만 얼굴을 볼 수 있었지만 둘째 신우는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라서 그런지 허구한 날 얼굴 마주보며 살았어요. 시모 심부름으로 김치도 가져다 주고 종종 직접 만든 반찬을 나눠준 적도 있었는데 그날에는 마침 김치 떨어질 때 다 됐다고 시어머니 김치를 들고 신우가 우리 집에 직접 찾아온 것이었죠. 저도 매번 시댁에 받기만 하는 건 아니고 빈통 가져다 드리면서 과일이나 빵케이크 같은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달달한 간식을 사다 드리기 때문에 마냥 얻어먹는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신우네 조카들한테 용돈 주고 치킨
치킨 피자 같은 것도 종종 배달시켜주니까 받는 만큼 신세는 제대로 갚고 있긴 한데 제가 집에서 요리를 잘 못하고 아이 태어난 뒤로는 특히나 더 요리할 시간이 부족해서 저희도 배달 음식으로 끼니를 때운 적이 많아요. 아무튼 그날에도 둘째 신우가 김치 주려고 찾아왔었다가 집에 제 남동생이 있는 걸 보고는 둘이 재미있게 놀으라 하고 바로 돌아가려 하더라고요. 하지만 신우랑 제 남동생도 서로 얼굴 몇 번 본 사이라서 그냥 집에 들어와 같이 맥주 한 잔 마시자고 했더니 신우도 마냥 싫은 건 아니었는지 셋이 앉아 술을 마시기 시작했죠. 냉장고에 있던 맥주 6캔이 금방 동이 나버렸고 그 뒤로는 소주를 꺼내 마시더라고요. 저는 애를 봐야 하니 소주로 바뀐 뒤부터는 더 이상 술을 마시지 않았고 남동생과 신우가 둘이 앉아서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원래 제 동생은 술을 즐기고 잘 마시는 편이었고 신우도 술자리에서 빼는 성격이 아닌 것 같아서 두 사람이 각자 소주도 한 병씩 비우게 되었습니다. 마냥 즐겁게 편한 분위기에서 시작한 술자리였는데 신우가 술이 많이 취했는지 갑자기 저와 남동생에게 잔소리를 해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제 동생에게 빨리 장가가라는 식으로 반장난 섞인 잔소리로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언성이 높아지고 분위기가 불편해지더라고요. 주로 저한테 그동안 쌓인 것이 많았었는지 갑자기 본인 신세 한탄과 더불어서 저한테 서운했던 점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제가 시댁 식구들에게 너무 소홀하게 대하고 특히 며느리로서 해야 할 일을 전혀 다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솔직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할 말이 없는 게 신혼 때는 시댁에 지금보다 훨씬 자주 찾아뵙고 시부모님 모시고 외식도 다닌 적이 많이 있었지만 작년에 제 아들 태어난 뒤로부터는 육아 때문에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나마 이제 돌 지나고 조금씩 저도 육아 경험치가 높아져서 동생이랑 맥주도 한 잔 마실 여유가 생긴 거지. 그전까지는 너무나도 힘들어서 정신이 하나도 없을 지경이었어요. 신우가 그동안 시댁과 저희 집을 오가며 중간 역할 해왔던 것도 알고 있고 항상 저희 챙겨준 것이 고맙고 미안하기도 해서 제가 먼저 사과했습니다. 언니, 제가 미안해요. 앞으로 아버님, 어머님한테 조금 더 신경 써서 잘할 테니까 화 풀어요. 평소에는 신우들이 먼저 언니라고 부르라 해서 큰언니, 작은언니 이런 식으로 편하게 부르고 있었는데 그때는 술이 많이 취해서 그런지 내가 왜 네 언니냐고 호칭 똑바로 부르라며 성질을 내더라고요. 순간 당황해서 뭐라고 불러야 할지 고민하다가 그냥 우리의 고모니까 고모님이라 부르면서 대충 넘어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맞는 호칭도 아니더라고요. 아무튼 한두 번 그러고 말았으면 그러려니 했을 텐데 술 취해서 했던 말도 하고 계속 본인 불만만 이야기하니까 당연히 저나 남동생도 불편해하고 술자리는 거기서 끝난 상황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계속 제가 미안하다, 앞으로 잘하겠다는 말을 반복하면서 대충 자리 마무리하고 신우를 집에 돌려보내려고 했는데 뭐가 그리 섭섭한 게 많았는지 며느리 노릇 똑바로 하고 신우들한테도 잘하라는 말을 계속 하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아이 낳고 1년 동안 너무 육아하는 것이 힘들어서 그랬던 거지. 아이가 없던 신혼 때는 시부모님과 가까이 지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도 김치나 반찬 챙겨주시면 항상 빈통으로 안 보내고 감사하는 마음 담아서 용돈이나 과일 간식들 챙겨서 돌려드리고 있는데 뭐가 그렇게 잘못하고 있는 건지도 솔직히 모르겠어요. 남편은 집안의 막둥이 막내 아들이지만 애교가 없고 좀 무뚝뚝한 성격이에요. 그래서 시부모나 신우들한테 말을 살갑게 하지도 않고 무심한 편인데 제가 중간에서 끌고 다니며 오히려 결혼 전보다 시부모님과 남편이 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저는 한다고 했는데 이런 소리를 들으니 나중에는 점점 기분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제가 육아휴직을 해서 하루 종일 집에 있다고는 하지만 집에서 갓난 아이랑 같이 있는 게 놀고 먹고 마냥 팔자 좋은 건 아니잖아요? 차라리 저희 남편한테 이런 소리를 했다고 하면 이해라도 할 수 있을 텐데 왜 저한테 지들 부모 챙기라는 소리를 하는 건지. 며느리 돌이 제대로 하란 소리를 한 10번쯤 들었을 땐가 그때는 저도 짜증이 올라와서 저희 남편도 그렇고 다들 별 신경 안 쓰는 것 같은데 왜 저한테만 잘하라고 하시는지 그건 좀 이해가 안 가네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신우가 제 말에 더 크게 목소리를 높이면서 당장에라도 달려들어서 싸울 듯이 몰아붙였어요. 남편도 집에 없는데 저는 거의 띠동갑 차이 나는 신우와 말다툼하기 싫었고 마침 신우의 목소리 때문에 방에서 자고 있던 아이도 깨서 울음이 터졌길래 제가 먼저 자리를 피했습니다.
안방에서 아이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때 신우가 옆에 앉아있는 제 남동생에게 절에서 가정교육 제대로 받았는지가 중요한 거야. 싸가지 없는 년. 너희 집 식구들은 다들 그렇게 싸가지가 없니?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동생 앞에서 졸지에 신우한테 욕먹은 상황이 되었고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서 얼굴이 확 달아올라오는 것이 느껴졌어요. 남동생도 그 소리를 들으니 화가 났는지 신우에게 더 이상 술 그만 드시고 이제 집으로 가시라고 말했는데 거기서 신우가 너도 너네 누나편 들고 있는 거야? 집안 식구들이 다들 똑같은 수준이네. 아마 생판 모르는 남이었으면 제 남동생이 먼저 거기서 화를 냈었겠지만 저 때문에 끝까지 화를 참는 것처럼 보였고 오히려 방에 있던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지금 대체 내 동생한테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냐고 소리를 빽 지르고 신우와 크게 싸웠습니다. 그동안은 신우가 집안의 어른처럼 마치 또 하나의 작은 시어머니처럼 챙겨주셨기 때문에 좋은 감정만 있었는데 그날 술에 취하니 완전 개망나니도 이런 망나니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시댁 집안의 손 윗사람이라 저는 절대 쌍욕은 입에서 안 내뱉었는데 신우가 완전 술에 취해 저한테 입에 담기도 힘들 정도로 더럽고 쌍스러운 욕을 하더니 중간에서 제 동생이 말리고 집에 가시라고 내보냈더니 다신 우리 집에 안 온다며 가버리더라고요. 신우가 가고 나서 조용해진 집안에 우리 아들 우는 소리만 들리고 있었고 살면서 들어본 욕 중에 가장 추접스러운 욕이라서 그런지 남동생 얼굴 보는 것도 민망하고 왠지 미안했어요. 동생이 술상 정리하는 거 대충 도와주고 집에 돌아갔고 저녁 늦게 돌아온 남편에게 아까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더니 남편도 많이 당황하고 쪽팔려 하더라고요. 이래서 시자는 결정적인 순간에 티가 나는 건가 싶기도 했고 겉으로 티는 안 내고 있었지만 시부모나 저희 신우들이 평소 저한테 불만을 많이 갖고 있었나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 진짜 지금까지 할 만큼은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남편 바쁘게 일하고 저는 갓난 아이를 혼자 키우다시피 하는데 여기서 시댁까지 어떻게 더 신경 쓰면서 살겠어요? 저한테 쌓인 감정이 있었으면 저한테 따로 이야기를 하면 될 것이지. 왜 그동안 말 안 하고 꽁에 있다가 이제 와서 술 먹고 저딴 식으로 진상을 부리는 건지도 모르겠고요. 남편은 누나들이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불편해하고 평소에 먼저 연락도 잘 안 하는 사람인데 제 이야기 듣고 그 다음날 둘째 신우에게 전화해서 따졌어요. 대체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하냐면서요. 저도 마침 그때 남편 옆에 있었기 때문에 전화통화 내용을 같이 들을 수 있었는데 처음에는 술 때문에 자기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 안 난다고 둘러대다가 나중에는 너희들이 집안의 막내라서 알아서 잘 챙겨야 하는데 너무 관심도 없는 것 같아서 시부모님들도 서운해하신다 하더라고요. 아들이라고는 우리 집에 너 하나뿐이고 다른 집안 며느리들은 시부모가 나이 먹으면 먼저 합가해서 같이 살잔 소리를 한다는데 니들은 니들끼리만 잘 살면 그만이냐? 그 이야기 옆에서 듣고 있는데 콧방귀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결국 합가 이야기가 목적이었나 싶었어요. 아버님 연세가 내일 모레 8순이시고 어머님도 진작 7순이 넘으신 나이라서 가까이 사는 둘째 신우가 자주 찾아뵙고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결국 자기도 힘들고 귀찮으니까 괜히 시부모 핑계대면서 집안에서 가장 만만한 저랑 저희 남편에게 시부모 모시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었나 싶었습니다. 이제 아이가 돌 지났는데 갑자기 합가 이야기가 왜 튀어나오는지도 모르겠고 저희는 저희가 알아서 효도하고 살 테니까 앞으로 신경 쓰지도 말고 우리 집에는 찾아올 필요도 없다 하고 신우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남편은 저에게도 앞으로는 다신 누나들이랑 따로 연락하지 말고 먼저 전화나 문자가 오더라도 답장할 필요 없다 이야기했어요. 저도 전혀 저런 꿍꿍이가 있는 줄은 몰랐었고 아예 시댁 쪽에서 저런 말 나오기 전에 알아서 기본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우랑 크게 한바탕 하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아이를 친정엄마에게 맡겨두고 시부모님이랑 외식하러 나갔습니다. 아버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장어 사드리려고 깔끔하고 맛있는 집에 예약도 해놨고 모처럼 좋은 분위기에서 시부모님 모시고 식사를 하게 되었죠. 남편과 아버님이 술도 한 잔씩 하며 분위기가 좋아진 상황에서 저희 남편이 슬쩍 그 이야기를 꺼내놓았죠. 요즘 누나들이 나랑 수진이 보고 엄마 아빠 모시고 살라 하던데 엄마 아빠 생각은 어때? 라고 했더니 시부모님 반응은 그게 무슨 소리냐고 하시면서 자기들이 왜 너희들한테 신세를 지냐고 집이 없는 것도 아니고 먹고 살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서로 불편하게 한 집에서 살 생각 전혀 없다 하시더라고요. 특히 어머님께서도 안 그래도 니네 작은 누나가 얼마 전에 그런 소리를 하더라. 엄마는 아들이랑 살고 싶지 않냐고. 그래서 네가 모시고 살 것도 아니면 그런 소리는 하지 말라고 했지. 라고 하시더라고요. 시부모님 아직 아침 저녁으로 운동 다니실 만큼 건강하시고 나중에 기력이 좀 더 떨어지면 사시는 집 처분해서 실버타운 들어가실 생각이니까 합가 생각은 하지도 말라 하셨어요. 오히려 어머님께서 같이 사는 건 더 불편하니까 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네 누나들이 하는 이야기를 일일이 다 귀담아서 들을 필요 없고 너희들 둘이 아이 키우면서 행복하게 살면 더는 바랄 게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이야기 들으니 솔직히 제 마음도 안심이 됐고 남편이 그제서야 며칠 전에 작은 누나가 집에 와서 처남을 앞에 두고 이런 추태를 부린 적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시부모님들은 완전 처음 듣는 이야기였고 어머님이 저한테 대신 사과하시면서 사돈총각에게도 미안하다 전해달라 하시더라고요. 아버님은 걔가 옛날부터 술만 먹었다 하면 자꾸 사고를 치는데 40 넘고 애엄마가 되어서도 그러고 살면 어쩌냐면서 다음에 집에 오면 다신 그딴 소리 못하게 홍구멍을 내주겠다 하셨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이야기 다 듣고 나니 그제서야 제 속에 답답했던 것들이 해소되는 기분이 들었고 지금까지 신우 이야기만 듣고 괜히 시부모님까지 오해하고 있었다는 사실 때문에 죄송한 마음도 들었어요. 중간에서 신우가 저한테 시어머니 노릇을 하고 싶어서 그랬나 싶었고 앞으로는 괜히 쓸데없는 중간다리 거치지 말고 제가 직접 시댁 자주 찾아뵙고 시부모님들이랑 대화도 더 자주 나눠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젠 제 아들도 돌 지나서 예전보다는 훨씬 편해졌기 때문에 평소에 남편 출근하고 없더라도 아이 데리고 시댁 자주 찾아가려고요. 그동안 신우가 중간에서 신경 써줘서 고마웠는데 오해가 너무 쌓이다 보니 이제는 좀 멀리해야 할 것 같아요. 그날 싸운 뒤로는 자기도 쪽팔린 걸 아는지 지금까지 연락 한 번 온 적 없었는데 앞으로도 적당히 거리 두고 저는 저대로 알아서 잘하려고요. 나이 차이가 있으니 막내 취급하는 건 좋은데 제가 신우의 며느리는 아니잖아요? 저는 올해 초 결혼한 20대 새댁이고 저희 시어머니는 50대 초반입니다. 결혼 전 인사드리러 갔을 때 생각보다도 더 젊어 보였고 어머님도 자기는 옛날 스타일의 시어머니들처럼 꽉 막혀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편하게 대하라고 하셨어요. 우리 친정엄마보다 몇 살 어린데다 외모까지 더 젊어 보여서 그랬는지 시어머니에게 너무 일찍 호감이 생겼고 아무런 경계심 없이 너무 무방비하게 지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시댁이 우리 집에서 멀지 않아서 그런지 시모가 시도 때도 없이 놀러 왔는데 그냥 나랑 친하게 지내고 싶은가 보다 생각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활발한 성격의 시모와는 다르게 시아버지는 굉장히 말수도 적고 과묵한 분이라서 보통은 남편이랑 시모랑 셋이 놀러 다니는 일이 많았습니다. 처음 한두 달은 아무 문제 없었어요. 시모가 젊은 사람이라 그런지 말도 잘 통하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쓰는 말을 대부분 다 알아들어서 좋더라고요. 세상에 우리 시어머니 같은 시모들만 있으면 시월드라는 말이 왜 생겼겠나 싶을 정도로 마음에 쏙 들었는데 이제 와서 보니 역시나 시자는 어쩔 수 없는 시자였습니다. 일단 저는 결혼하기 전에 혼자 자취할 때부터 인테리어 소품들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저희 친정집에 가보면 엄마가 집을 굉장히 아기자기하고 예쁘게 꾸며놓고 사는데 엄마의 영향인지 저도 처음 21살 때 자취를 시작하면서부터 월세방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무턱대고 큰 돈을 들여서 비싼 물건들을 사들이는 것이 아니고 1,000원, 2,000원짜리 소품부터 어떤 건 제가 직접 재료를 사다가 만든 것도 많아요. 특히나 친구들이 예전부터 저희 집에 집들이를 오거나 생일 선물로 주는 작은 인형들도 하나도 버리지 않고 잘 보관하면서 지금도 저희 신혼집 곳곳을 꾸미고 있습니다. 예전에 해외여행 갔을 때 하나씩 사온 물건들도 있고 아무튼 하나하나 제게는 사연이 있는 소중한 물건들이에요. 반면에 저희 남편은 그런 것들에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집에서는 밥만 먹고 잠만 자고 나가면 그만이고 예쁜 물건들에는 흥미 자체가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괜찮은 이유는 남편은 제가 집을 어떻게 바꿔놓건 아무 잔소리를 하지 않아요. 결혼하고 나서는 남편과 살림을 합쳤기 때문에 모든 돈 관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경제적으로 따로 관리한다는 것은 제 기준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주로 맡아서 재테크를 하고 있고 남편에게는 어디에 얼마씩 들어가고 있는지
매달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부부가 돈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토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돈 때문에 싸우는 일은 아마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저나 남편이나 매달 정해진 금액을 용돈으로 받아서 쓰고 있고 그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는 서로 아무 상관하지 않습니다. 우리 두 사람 다 밖에서 술, 담배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용돈 대부분을 각자 취미생활에 사용하고 있어요. 남편은 컴퓨터 부품을 사거나 게임을 하는데 돈을 쓰는데 저는 그쪽 분야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남편이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잘 몰라요. 그냥 뭐 좋은 게 새로 나왔나 보다 생각하고 있는 정도고 반면에 저는 제 용돈으로 작은 소품을 사거나 집에 필요한 청소도구를 사는 것이 좋습니다. 어차피 용돈도 많지 않기 때문에 엄청 비싼 명품 브랜드 물건을 사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을 찾아보던지 백화점에서 세일하는 물건들 그리고 요즘엔 무인양품이나 오늘의 집 같은 곳을 뒤지다 보면 가격도 적당하고 예쁜 물건들을 구할 수 있어요. 비싸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과소비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정말 꽂혀 있는 곳은 바로 그릇이에요. 결혼 전 혼자서 자취할 때는 아무래도 그릇을 저 혼자 쓰는 편이었고 집에서 밥도 잘 안 해 먹었기 때문에 좋은 그릇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살았는데 제가 결혼할 때 친정엄마가 좀 비싼 수입 브랜드의 그릇을 세트로 사서 선물해 주셨어요. 막상 써보니 무게감도 좋고 음식을 담았을 때도 더 먹음직스러워 보이고 좋더라고요. 무엇보다 저희 집에 집들이를 하러 놀러왔던 제 친구들이 그릇 너무 예쁘고 센스 있다면서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때부터 그쪽으로 눈이 떠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세트로 100만 원 이상 훌쩍 넘어가는 비싼 물건들이라 제가 쉽게 덥석 살 수는 없었고 장 보러 다니다가 제 용돈 남을 때면 한 개, 두 개씩 낱개로 사서 모았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은 꽤 예쁜 그릇들을 많이 모았는데 자세히 보면 제대로 된 세트로 있는 물건은 거의 없는 상황이죠. 그래도 아직도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 취미생활 중에 하나고 다른 허튼 곳에 돈을 전혀 쓰지 않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무런 문제도 없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조용히 뒤에서 저를 관찰하며 하나하나 못마땅하게 여기고 계신 분이 있더라고요. 결혼하고 처음으로 시부모님들을 집에 불러서 식사 대접을 했는데 어머님께서도 저희 친정엄마가 사다 준 그릇이 마음에 드셨는지 이런 건 어디서 사냐고 물으셨어요. 제 결혼 선물로 친정엄마가 사주신 거라고 백화점에서 사셨다고 했더니 어머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무슨 그릇을 백화점에서 사니?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다 세트로 얼마냐고 하시길래 T세트까지 다 해서 300만 원 정도라고 이야기했더니 어머님이 아까보다 더 크게 놀라시더라고요. 그릇을 뭘 이렇게 비싼 걸 쓰니? 깨지는 거 겁나서 어떻겠어. 어차피 그릇이야 쓰다 보면 깨질 수도 있는 거고 깨지면 나중에 낱개로 사다가 채워 나오면 된다고 설명했는데 제 이야기를 듣는 어머님 표정이 별로 좋진 않더라고요. 그 후에도 저희 집에 자주 찾아오셨는데 그 뒤로는 한 번도 그릇에 대한 이야기는 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어느 날 평소처럼 주말에 남편이랑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온다는 예고도 없이 불쑥 시어머니가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워낙 예전부터 지나가다 잠깐씩 들르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시모가 불쑥 집에 들어오더라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셋이 같이 TV를 보다가 제가 만든 저녁을 함께 먹고 어머님이 집으로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게 선물이 하나 있다면서 가지고 오셨던 빨간 장바구니를 뒤지더니 뭔가 신문지에 둘둘 쌓인 커다란 물건을 제게 주시더라고요. 생각보다 묵직하기도 해서 뭔가 싶었는데 신문지 포장을 열어보니 그릇이었죠. 너가 그릇 좋아하는 것 같아서 내가 장 보는 길에 하나 샀단다. 웬일로 어머님이 이런 선물을 다 하실까 생각하면서 어머님 가고 난 뒤에 그릇을 살펴보니 바닥에 스티커가 하나 붙어 있었는데 다이소에서 산 3,000원짜리 그릇이었어요. 어머님 눈에는 내가 쓰는 몇만 원짜리 그릇이랑 다이소에서 파는 3,000원짜리 그릇이 별 차이 없어 보일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시댁에 많이 가본 적은 없지만 몇 번 가서 살펴본 바로는 저희 시어머니 성격이 남편이랑 아주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집안에 딱 필요한 물건들만 있고 깔끔하게 다 비워져 있었어요. 식사 대접을 몇 번 받은 적이 있는데 시아버지까지 4사람 밥 먹는데 그릇과 수저가 전부 짝이 안 맞을 정도로 그런 부분에서는 신경을 전혀 안 쓰시더라고요. 어차피 제 살림도 아니고 그게 잘못된 것도 아니라서 그냥 시댁 쪽은 이런 분위기인가 보다 생각하고 말았어요. 자기 집에서 어떻게 하고 살던지 그건 그 집의 안주인 마음에 달려있는 거라서 누가 함부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시어머니가 주고 가신 싸구려 그릇을 볼 때마다 기분이 점점 좋지 않더라고요. 내가 사서 쓰는 그릇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는 건가 싶기도 하고 시댁에서 어떻게 하던 말던 그걸 왜 저한테까지 강요하려 하시는 걸까 생각했어요. 어머님께선 그 후로도 종종 저희 집에 놀러 오셨는데 그때마다 내가 사준 그릇은 어디 있냐고 잘 쓰고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니 왜 내가 사준 거 안 써? 마음에 안 드니? 사실 어머님이 가져다 준 그릇은 아직 상표도 떼지 않은 채 찬장 구석에 들어가 있어요. 가격이 싸고 비싸고 문제가 아니라 저는 지금 꺼내놓고 쓰는 모든 식기가 전부 세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짝 안 맞는 한 짝만 따로 돌아다니는 것이 싫거든요. 색깔도 완전 혼자 튀니까 함께 꺼내놓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 받아요. 어머님에게는 그냥 설거지 안 했으니까 나중에 쓰겠다 하는 식으로 둘러대고 말았는데 제가 별 반응이 없으니까 얼마 전에 회사에서 일하고 있을 때 어머님께 연락이 오더니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속을 긁더라고요. 예, 나 지금 집 앞에 다이소에 왔는데 여기 싸고 예쁜 그릇 많다. 사진 보내줄 테니까 골라봐. 내가 이따 너네 집 갈 건데 몇 개 사다 줄게. 그러더니 저는 한마디도 안 하고 있었는데 이것저것 그릇 사진이 잔뜩 오더라고요. 싸고 비싸고를 떠나서 저는 다이소 그릇을 살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몇 번이나 어머님께 괜찮다고 안 사주셔도 된다고 거절했는데 어머님께서 제 이야기를 듣지도 않고 이건 어떠니? 그럼 이런 건 어때? 하며 계속 사진을 보내오시더군요. 안 그래도 정신없이 일하고 있는데 짜증나게 대체 왜 저럴까 싶어서 어느 순간부터는 사진 확인도 안 하고 답장도 안 보냈어요. 단순하게 며느리 집에 그릇을 사주려고 하는 훈훈한 시어머니의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남편한테라도 따로 이야기를 해서 어머님이 더 이상 우리 집 살림에 관심을 안 갖게 해달라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날 저녁 퇴근하고 집에 가보니 저희 집 식탁 위에 어머님이 사다 놓고 간 그릇들이 10개도 넘게 있었어요. 남편도 낮에 있었던 정황을 모르고 있으니까 엄마가 좀 전에 와서 이 그릇들 다 주고 갔다고 대체 무슨 일이냐고 하는데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저 무거운 걸 어떻게 들고 오셨나 싶기도 하고 싫다고 하는데 굳이 돈까지 쓰면서 사오신 이유를 정말 알 수가 없었습니다. 식탁에 올려둔 제 취향과는 전혀 상관없이 뒤죽박죽 쌓여있는 그릇들을 보니까 스트레스가 확 올라왔고 바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거 저 안 쓰니까 환불하게 영수증이라도 달라고 했죠. 아니 그걸 왜 환불해? 그냥 집에 두고 지금 있는 거랑 같이 섞어서 써. 비싸다고 다 좋은 게 아니야. 이렇게 된 이상 그냥 받아놓고 구석에 처박아둘까 생각한 적도 있지만 시어머니 성격상 매번 저희 집에 찾아와서는 자기가 사준 그릇 어디 있냐고 하실 게 뻔한 일이었죠. 이제 결혼한 지 겨우 3달 넘었는데 여기서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앞으로도 어머님이 하나하나 제 살림에 간섭하실 것 같아서 저도 더는 참지 않고 할 말 다 해버렸습니다. 저 이런 그릇 안 써요. 친정엄마가 사준 그릇도 아직 많고 필요하면 제가 사서 쓸게요. 이거는 영수증 주시면 환불하던지 아니면 시댁으로 가져다 드릴게요. 그랬더니 저보고 백화점에서 비싼 물건만 사는 허영심 가득한 여자랍니다. 너 벌써부터 그러면 안 돼. 싸고 좋은 것들도 많은데 쓸데없이 비싼 걸 살 필요가 없어. 너네 집에 자꾸 이상한 물건 하나씩 늘어나던데 걱정이다 진짜. 돈 관리를 너가 하니? 아무리 짜증나도 시어머니고 서로 살아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의견 충돌이 있더라도 최대한 이성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집에서 돈 관리 누가 하냐고 물어보시는데 거기서 짜증이 확 솟구치더라고요. 돈 관리를 누가 하는지가 지금 왜 나옵니까? 제가 설마 집안돈 빼돌려서 펑펑 쓰고 다닐까봐 걱정돼서 그러시는 건가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제 용돈으로 사는 거고 남편도 전부 알고 있다고 대답했어요. 우리 집 돈 관리는 저희가 알아서 잘하고 있으니까 어머님이 신경 쓰실 필요 전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옆에서 저랑 시모가 전화통화하는 걸 듣고 있던 남편이 제 목소리가 갑자기 커지자 깜짝 놀라서 저를 말리더라고요. 제 전화를 넘겨봤더니 시모에게 우리 집은 알아서 잘하고 있는데 대체 왜 그러냐면서 당장 전부 환불해버릴 테니까 내일 영수증 달라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낮에 시모에게 왔던 카톡 내용들을 남편에게 보여주고 아무래도 당신 엄마가 내가 살림하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은데 원한다면 얼마든지 남편에게 살림하라고 했어요. 남편은 당연히 거기에서 제 편을 들어주면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이제 모든 상황을 알았으니까 시어머니는 본인이 커버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남편이 시모가 사온 그릇들을 정리하더니
시댁에 다 가져다 줬습니다. 앞으로 이런 거 말도 없이 사다 주면 전부 반품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남편이 그렇게 세게 나오니까 시모는 남편에겐 아무 말 못하고 저한테 다시 전화해서 대체 우리 아들한테 뭔 소리를 했길래 애가 저렇게 화가 났냐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어머님의 아니고 제 남편이니까 저희 집안일에는 상관하지 말아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지금 애들 소꿉장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릇 하나 사는 것부터 집에 필요한 물건을 살 때마다 어머님 허락을 받아야 할 이유 절대 없다고요. 제가 처음으로 세게 이야기했더니 어머님도 좀 당황하셨는지 자기는 걱정하는 마음에 좋은 의미로 그런 건데 제가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인다고 하네요. 자기 잘못한 건 하나도 없고 저한테 사과도 전혀 없이 마치 이 모든 일이 저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시모아는 더 이상 많은 말을 하기 싫더라고요. 그냥 걱정은 감사하지만 앞으로 신경 쓸 필요 없고 저희 집에도 오실 때도 이제부터는 허락받고 찾아오셨으면 좋겠다 이야기하고 전화 끊었어요.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지만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는 어쩔 수 없나 봐요. 처음에는 자긴 쿨하다면서 옛날 시어머니들과는 다르다고 하더니 제가 쓰는 돈은 전부 남편이 벌어온 돈 쓰는 것 같고 꼴 보기 싫었나 봅니다. 나가서 돈 안 벌고 제가 살림만 하는 사람이라면 어머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라도 한번 해볼 텐데 맞벌이하고 있고 연봉도 비슷한데 이러시니까 진짜 당황스럽네요. 저는 앞으로도 어머님 눈치 보면서 제가 사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사면서 살지 않을 거예요. 왜 내가 시어머니 헛소리 한마디에 쫄아야 합니까? 꼴 보기 싫으면 우리 집에 오지 말라고 말할 거고 기분 나쁜 건 나쁘다고 확실하게 이야기할 거예요. 아무리 겉모습으로 젊은 척 해봐야 늙어빠진 머릿속은 숨길 수 없네요. 석 달 만에 본 모습 드러낼 거 뭐하러 지금까지 쿨한 시어머니인 척 참고 있었나 몰라요. 오늘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